오늘 오전에 지금 너무 많은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던 와중에 이런 속보가 전해졌죠. 검찰에서 어제 김건희 씨의 비공개 대면 조사를 했다는 소식이 쓱 지나가듯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 소식 자체를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명품백 사건과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어제 정말 거의 아무 사람들도 모르게 그냥 언제 왔다 갔냐는 듯이 그냥 저렇게 다녀왔죠.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에 정부보안청사에서 대면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야,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그때 친윤을 넘어서 무슨 찐윤 뭐 이창수 막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야, 제대로 된 조사를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라고 하는데, 야, 지금 저들이 경호 안전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웃겨요. 아니, 이재명 대표님이 지금 정치 테러를 당하신 게 6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도 뭐 경찰부터 시작해서 신속하게 막 물걸레질하고 그 이후로도 경호 늘려야 된다 할 때 국힘 쪽이랑 그 윤석열 정부 지지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헬기 타령하면서 난리 쳤잖아요. 지금 정작 트럼프도 굉장히 끔찍한 일을 당할 뻔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치 성향과 별개로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한국 정치인과 언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아무튼 저들이 지금 저렇게 경호와 안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기가 막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김건희 씨는 민간인입니다. 근데 막 장소 선정 이유부터 막 조사한 이유 이런 것도 꽁꽁 감싸줘요. 막 다 베일에 막 쌓여가지고 이거는 수사 내용이라 확인이 어렵다. 이게 지금 검찰 측 입장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어제 오후 1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음날 새벽 1시 20분까지 12시간 동안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그런데 왜 저렇게 꽁꽁 감쌉니까? 두 사건에 대한 조사 시간은 비슷하게 진행했다고 하는데 그럼 뭐 한 대략 반반씩 나눴다는 건가요? 왜 제대로 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죠? 누구는 얼마나 그냥 숨만 쉬어도 속보 쏟아지고 전 국민한테 이미 악마화 다 되고 왜 그렇게 불공정한 그 운동장 속에서 우리가 싸워야 되냐? 이러니까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당연히 어처구니가 없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놀고 자빠졌다는 얘기가 지금 왜 나오겠습니까? 어이가 없다는 건 당연히 디폴트고요. 결국 저렇게 털어주려는 거 아니겠냐, 이런 얘기인 거죠. 포트라인에 서게 되면 온갖 사진 찍히고 또 지금 뭐 용산에서 불쾌해 한다 뭐다 막 하면서 얼마나 또 그런 거 눈치 보면서 지금 몸살인 거겠습니까? 김건희 측의 그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의 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현직 영부인이 검찰 소환되는 건 부적절한 선례가 될 거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김건희 씨가 저따위 짓을 하고도 검찰을 비롯해서 정치권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못 내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역사로 막제될 거고요. 영부인이라는 이유로 정치와 정쟁화된 게 아니죠. 영부인이란 이유로 오히려 여태까지 버틸 수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합니다. 그래놓고 뭐 한다는 소리가 당일날 방한 지시를 했다. 그러고 보니 뭐 대통령실 행정관이 그걸 깜빡했다. 뭐 심지어 또 막 논란이 되니까 기분 안 나쁘게 추후에 돌려주라고 지시한 거다. 아니 이러니까 어지간한 개그도 안 웃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상식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놓고 뭐 책 버린 거는 경호처 직원의 실수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TV조선에서도 이렇게 앵커가 비판을 합니다. 대통령실 해명과 다르다. 왜냐면 대통령 기록물 타령 지겹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반환 못했다고 얼마나 실드 쳤습니까? 그래서 막 친윤 이철규 같은 사람도 이거 대통령 기록물 타령 얼마나 했냐고요. 근데 정작 김건희 씨는 반환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도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죠. 조선일보에서는 또 뭐라 그랬습니까? 김건희 씨가 대통령실, 정관계, 언론인과 수시로 전화하고 문자한다는 설도 파다하다. 이런 얘기도 나온 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렇게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이유가 앞서 보셨듯이 말도 안 되게 그냥 털어주게 하려고 하니까 이건 특검으로 가야 된다 무조건. 지금 검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무슨 자기 공약이었던 민정수석실까지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한다는 짓거리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지금 검찰을 믿냐, 여태까지 검찰은 그럼 뭐 한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김건희 특검은 거부하면 오히려 윤석열 지지율 폭망할 거다. 지금도 사실 밑바닥 칠 것도 없는데 더 떨어진다 이거죠.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보수층도 등 돌렸다는 겁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돌린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더 늘려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과거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돌려받고 있는 상황이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국힘에서 이재명 대표 비난하고자 막 쏟아냈던 말들, 윤석열 대통령이 막 입 밖으로 꺼냈던 모든 말들이 다 지금 자기를 향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지금 윤석열 지지율도 모닝컨설트 조사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꼴찌 아닙니까? 그것도 본인이 그렇게 좋아하는 기시다랑 나란히 손을 잡고 16%예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정평가는 심지어 10% 더 높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 꼴찌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도 웃긴 게 법 앞에 특혜도 성역도 없다더니 결국엔 김건희 씨 저런 식으로 아무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그 검찰 조사 받았다 하고 땡치는 게 이게 성역도 없는 겁니까? 그래놓고 민주당엔 얼마나 센 척을 했었어요. 뭐 검사 탄핵, 직권남용 해당한다 그러면서 막 무고 얘기까지 꺼내고 아주 별의 별소리들 다 했었는데 왜 정작 저들과 심지어 몇몇 대다수 언론들은 정작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제대로 찍소리도 못 내잖아요. 이재명 대표님이랑 김혜경 여사님한테 어떻게 합니까? 뭐 통상적인 수사 절차다, 문제없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자극하고 그걸 또 계속 확대 재생산해주는 게 언론입니다. 근데 왜 김건희 씨는 제대로 된 사진 한 장 안 나오고 12시간 그냥 조사받았다고 그냥 통보하면 받았구나, 이거 나중에 문제 없다고 나오면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 정말 찾아보니까 민주당에서 그냥 정치공세 한 걸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란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청문회 증인으로 검찰총장 추가 검토한다 했고 실제로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당장 법카 얘기로 얼마나 김혜경 여사님 몇 년째 흔들어대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이런 단독은 아니고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법카 얘기 나왔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저들이 하는가? 반드시 문제제기를 끝까지 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법카로 특급 호텔에서만 무려 152건 5천여만 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63빌딩 고급 식당가 아시죠? 가격 어마어마합니다. 거긴 총 7,500만 원을 썼대요. 연평균 1,000만 원 넘게. 야, 심지어 대전 MBC 사장 취임 이후에는 근무지가 대전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서울 자택 근처에서 수십 건의 결제를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심야에는 지하 단란주점에서 100만 원을 결제한 내역까지 확인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뭐가 문제인데? 하고 막 김장경 같은 사람들도 계속 실드를 쳐주고 있죠. 대전 MBC에서 사직서를 낸 날에도 법카를 100만 원이나 긁어요. 이 법카 문제. 아니 무슨 초밥 가지고 그렇게 난리, 막 샌드위치 갖고 그렇게 난리 막 나라 뒤집어질 듯이 막 난리치던 사람들이 정작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줄 우리가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아니 휴일하고 자택 그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썼다는 거가 저들이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가려고 한다면 이것도 당연히 그 탄핵 포인트 적립에 엄청난 속도를 내게 될 겁니다. 서울집 반경 5km 이내 가맹점에서 법카 87건 썼다 하고요. 재직 마지막 날까지 100만 원 시원하게 긁고 가는 거 저거. 야,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들이 막 몇백, 몇천, 몇억, 몇십억 그냥 쓰는 거는 아무 문제 제기도 안 하고 이재명 대표님이 민생회복 좀 하자고 지금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그 중심으로 해서 서민들 아니 소비 진작 좀 시키자고 거기에 돈 쓰자 그러면 막 난리를 쳐요. 저런 인간이 돈 그냥 막 법카 긁고 다니는 건 문제 안 됩니까? 그래 놓고는 한단 소리가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다 요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러니까 당연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꼬라지 좀 봐라, 제발 조사해서 책임지게 만들어라 이런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문제가 한둘이 아니에요. 뭐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인데 보니까 대전 MBC에서 지역관사를 제공을 받고도 주소를 서울 강남구 대치동으로 유지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거고요. 자녀 중학교 입학 전에 이건 뭐 흔하죠. 강남 파락군. 야, 뭐 한동훈 씨도 그렇게 파락군 타령했었는데 한마디로 그 미국에서 거주하던 당시에 반포동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했는데 이게 딸이 강남 파락군 서초구에 위치한 중학교에 진학해서 뭐 또 이런
문제 제기가 또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막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서초동 서초구 반포동에 아파트로 전입 신고한 거, 그리고 강남 파락군 요 위장 전입 의혹.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이 개인 문제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일이 한둘이 아닙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르고 핍박을 받았던 당사자로서 방송인 김미아 씨도 최근에 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도 그럴 것이 문화 권력이 좌파 쪽으로 치우쳐졌다면서 좌파 영화, 우파 영화 갈라치기 하고, 연예계도 좌파 편중이라면서 좌파, 우파 연예인 나누고, 지금 이런 식으로 이건 대놓고 블랙리스트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장본인이 방통위원장 후보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뉴라이트 인사의 후원금, 뉴라이트 빼먹을 수가 없죠. 이명박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뉴라이트, 사실 뉴라이트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데 한마디로 되게 친일적인 행보를 보이는 사람들이 다 지금 저 뉴라이트의 핵심 멤버들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세월호 오보라든지 뭐 공영방송 파괴, 민영화 기술자, 요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지금 언론, 공영방송 장악을 멈추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진숙 청문회가 24일하고 25일 이틀간 열린다고 합니다. 이때도 어마어마한 소식들이 쏟아질 거기 때문에 또 뻔뻔한 이진숙 씨의 태도, 그리고 국힘당의 티키타카가 또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요즘 바뀐 영상 방식을 통해 그 현장 분위기를 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방통위뿐만 아니라 지금 방심위도 문제가 심각하죠. 직원들이 지긋지긋하다, 오죽하면은 다시는 얼씬거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심위 사상 최악의 흑역사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온 건데요. 뭐 민원사주 의혹부터 가짜뉴스 센터 개설하고, 선방심의위원 위촉, 공익제보자 색출, 보복인사, 여기에 막 자기 누나 문제까지 해가지고 여기도 문제 다 모아보면 이거 한 트럭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끄럽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오죽하면은 우리 이제 헤어져요 라면서 얼굴에 저렇게 대놓고 포스트잇까지 막 붙어 있습니다. 이런 막장의 인사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정말 끔찍하단 말까지 나오는 거고요. 다들 기억하시는 이 체리따봉, 이 강기훈 씨죠. 음주운전으로 대통령실의 행정관 직무 배제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무려 40일 넘게 한 달 훌쩍 넘도록 아무 문제 제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논란이 되고 막 보도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이게 계속 퍼지니까 그제서야 대기 발령을 했다는 것도 대통령실이 얼마나 뻔뻔한 모습을 일관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 체리따봉 그 강기훈 씨가 얼마나 실세 중에 실세인지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정말 열받아서 봤던 내용들이 있는데, 최혜병 일주기를 앞두고 김계환 전 사령관이랑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현충원 묘역을 찾았죠. 그래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저들은 공감 능력 자체가 없다,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고 개념도 없고 상식도 없고,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 주진우 같은 사람은 자기가 군 장비 파손에 비유해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민주당에다가 거짓 프레임이라 그래서 이것도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지금 02-800-7070 관련해서도 대통령 경호처 명의의 전화였다는 게 드러났고, 이게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기밀 보안 사항이라고 그렇게 떠들어댔었지만 현실은 그대로 그냥 망신으로 이렇게 두고두고 박제짤로 돌아다닐 겁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짤 중에 하나고요. 특히 그 JTBC에서 이런 보도를 했었죠. JTBC가 5월 28일에 보도를 하고 정말 공교롭게도 5월 29일인 그 다음날 02-800-7070을 해제하고 재개통했다, 당일날.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도 계속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뭐 주진우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원희룡 비서관이라든지 뭐 이종섭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얘기도 나왔었죠. 결국에는 앞서 제가 뉴라이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명박 정부 때 제가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정치 이렇게까지 고관여층도 아니었고, 늘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제가 심리전에 낚여가지고 국정원 댓글부대 같은 거에 제가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이명박 정부를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중도층을 표방하던, 나는 중도인데 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경제성장한 이명박을 응원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얘기를 하고 다닐 무렵, 그때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명박 정부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민주당에서 어떤 문제 제기를 했나 이런 것들 역사를 보다 보면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랑 똑같아요. 그때도 공영방송 장악하려고 하고, 그래서 인물도 정책도 실패한 MB 따라하기다. 이번 달 초에 이런 보도가 나왔었죠. 한마디로 지금 주요 정책과 인물이 그냥 MB 정부 때 판박이라는 거고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또 한바탕 발칵 뒤집히지 않았습니까? 되도 않는 언플이라고. 지금 그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졌죠. 근데 이것도 사자방 중에 자원외교. 그때 수십조 원의 혈세 낭비 했다고 논란 키웠던 거랑 딱 지금 맞아떨어진다. 감세 폭주도 똑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초부자 감세하고 막 법인세 깎아주고 그럼 뭐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된다고 얘기했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다 그 기업의 사내유보금으로 들어가죠. 아니 그럼 투자를 해서 일자리가 더 막 늘어나고 그럼 막 고용 창출이 돼가지고 서민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가 살아난다 이런 얘기들 지겹도록 떠들어왔었고, 낙수효과, 재벌 대기업들이 살아나면은 그게 그대로 낙수효과가 딱 이렇게 쭉쭉쭉쭉 떨어져가지고 서민들까지도 다 혜택을 본다고 그렇게 떠들어댔지만 현실은 다 그 윗선에서 초부자들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갔다. 그리고 그 세수 부족한 부분은 서민중산층들 주머니에서 채워갔다. 요런 일들,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똑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수 결손 문제라든지 양극화 심화 문제라든지 어쩜 이렇게 빼다 박았습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 멤버들 그대로 갖고 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쿨했다고요. 퍽이나 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사를 보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부는 뭐라 그럽니까? 종부세, 상속세 이거 건드리자, 법인세 건드리자 그러고 금투세 건드리자 그러고 계속 그런 어떻게든 그 초부자들 입장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최소 10조에서 최대 20조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해요. 2년 연속이죠. 종부세, 상속세, 법인세 전방위적인 감세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아예 들은 척도 안 하고 있고요. 취임할 때부터,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취임 전부터 이명박계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다고 진작 경고의 메시지가 나온 바 있습니다. 뉴라이트계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때 이명박근혜 때 싸웠던 이 팩트 싸움, 이게 지금 국힘 전당대회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뭐 다음 주제로 다룰 뭐 댓글팀, 여론조성팀 이런 문제들 맞물려가지고 이 여파가 어마어마해질 것 같습니다. 이것도 두고두고 쓸 수 있는 짤이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제가 노무현재단 이사를 연임하게 된 것도 뭐 여기저기서 이제 뭐 조롱도 하고 계속 막 또 공격하고 심지어 민주진영 일각에서도 쫓아다니면서 계속 그냥 악플 달고 계속 그 막 긁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지난 성과가 뭐가 있나, 막 3년이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저도 나름 이런저런 노력을 했지만 좀 만족할 만한 성과를 제대로 얻지 못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랜 고민 끝에 결국 표현의 자유, 익명, 유머 이 무기를 삼아가지고 계속 노무현 대통령을 조롱하고, 사실 그게 정서가 이어져서 지금 이재명 대표님 쪽으로도 이어지는 거거든요. 계속. 그래서 DC 일베는 물론이고 뭐 이런 각종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 좀 한참 선 넘는 그런 조롱, 희화화, 고인 모독, 결국 이 뿌리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이명박 국정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제기를 계속 해온 것도 다 이런 맥락이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또 어떤 씨앗을 뿌려놓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볼 포인트라 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뿌려놨던 각종 갈라치기 혐오 씨앗들이 지금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서 무럭무럭 자라갖고 지금 사회에 암적인 존재가 돼 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 말고 지금 또 온라인상에서 막 뿌려놓고 있는 씨앗들은 지금 당장 뭐 1, 2년 안에 단기간에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막 교육계라든지 청년들 관련한 문제라든지 뭐 이런 쪽에도 지금 뉴라이트계 인사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또 10년 뒤, 아마도 2030년 뭐 2040년 이럴 때쯤에 지금 뿌려놨던 씨앗들이 또 무럭무럭 자랄 텐데 그게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우리가 예측도 해보고, 특히 이명박 정부 때를 보면서 그때랑 인물이나 정책이랑 방향이 다 비슷하니까 그걸 우리가 우려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하루라도 빨리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이재명 대표님의 그 집권 플랜을 주장하는 그런 민주당 최고위원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또 나오신 분들이니까요. 우리가 계속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관심을 갖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에는 큰 틀에서 보면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위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포스트 트루스, 탈진실의 시대 얘기도 하고 계속 뭐 강의도 전국적으로 다니고 뭐 올해 좀 이것저것 지나면 가을 이후부터는 강의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다니려고 하는데 이걸 계속 다니는 이유도 다 여기 있는 거고요. 지난 3년 동안은 재단 내부와 정치권 쪽에 설득하는 데 주로 힘을 썼어요. 아무래도 이게 좀 젊은, 특히 DC라 그래서 전부 다 뭐 이상한 사람들만 모여있다고 하긴 또 뭐한데 관심 분야별로도 나뉘어 있지만 특히 민주당 갤러리에 좀 젊은 민주당원들이 그 최전선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의 인식과 근데 아무래도 온라인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과는 정서적으로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동안 설득해오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DC 일베 혹은 뭐 그런 유튜버들과의 좀 더 전면전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단에 좀 시스템화를 해서 본격적으로 좀 대응을 해볼 생각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법적인 대응은 법적인 대응대로 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국내에서 뭐 지자체, 교육청, 뭐 공공도서관 이런 데 연계해가지고 계속 그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고 정치권과도 가교 역할을 하고 해외에선 또 해외 사례를 발굴해서 이 종합적인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돌 하나 쌓는 심정입니다. 사실 당장 1, 2년 사이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가 없는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막 주절주절 되는 몇몇 그 유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도 더 오기가 생겨서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일베 DC에서 과민 반응하는 유저들이 많은데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노무현 재단 차원에서 본격 대응에 나서는 게 신경 쓰이거나 두렵거나 막 짜증난다면 그럼 그 가짜는 유머 드립 타령하면서 고인 모독 안 하면 됩니다. 그냥 뭐든지 무슨 노무현 대통령 성역화를 하겠다, 어떠한 비판도 수용하지 않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동안 일베, DC, 펜코 개인적으로 고소한 적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뒤로 와가지고 합의 요청하고 막 부모님한테 전화 오고 그랬었거든요. 요즘 제가 한동안 DC, 일베, 펜코에 좀 소홀했죠. 다른 일들 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아가지고 제가 안 했었는데 물론 저도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좀 리버럴함이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조롱을 하든 뭘 하든 원래 사람이라는 게 평가가 되게 다면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냅두자 뭐 이랬었는데 이게 단순히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김대중 대통령 막 그 지팡이, 고문 후유증으로 막 지팡이 짚고 이러신 걸 막 조롱하고 게임 캐릭터에 녹여내서 젊은 층들한테도 희화와 대상으로 쓰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계속 조롱하면서 고인 모독하고 5월 23일날 아예 그냥 대문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걸 갖고 낄낄대고 이게 놀이문화다 이러면서 자꾸 유행을 시키는 문제들, 이건 단순히 그냥 성역화하자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선 넘는 행동에 대한 책임, 윤석열 대통령도 지겹게 떠들고 있는 그 자유에 대한 책임, 지금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게 뭡니까? 자유를 그렇게 강조한다는 인간이 정작 책임 없는 쾌락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설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저는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 위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 방점을 찍어서 앞으로 좀 활동을 본격적으로 해나가겠다. 그래서 노무현재단 이사를 좀 연임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